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부터 공매도 거래 일부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가 6년간 1,000조 원 증가하면서 2,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부문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가자 전쟁으로 살얼음판을 걸어온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른바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면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인규 기자입니다. 미국 IT 주도주들 사이에서도 AI 열풍에 올라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주가 흐름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세계 증시에 AI 열풍을 몰고 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개별 종목뿐 아니라 AI에 대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 245억 달러, 주당 순이익 5.58달러 수준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엔비디아의 매출은 약 72억 달러였습니다. 3배가 훌쩍 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낙관론입니다. UBS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보다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인 매출 260억 달러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으로 기대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전략가는 실적에서 아주 작은 약점이라도 나타난다면 주가는 실적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의 관건은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과 관련 전망, 그리고 새로운 AI 칩인 H100이 고객사에 공급되기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회사 실적과 전망에서 AI 분야가 여전히 고성장 중이라는 단서가 나온다면 개별 종목뿐 아니라 IT 섹터 전반에 호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불이 붙으며 순항 중인 뉴욕 증시에 기업 호실적이라는 또 다른 힘이 실릴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뉴욕을 찾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말부터 공매도 거래를 일부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나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시작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종학 특파원입니다. 이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미국 S&P 500 지수의 지난 1년간 상승률은 한국 코스피 지수가 같은 기간 기록한 상승률의 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높은 규제 수위 등 한국 투자를 외면하게 만든 요인들 때문입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뉴욕을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단계적인 영문 공시 도입과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We want to improve the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to make it more open to all global investors. 칼라일과 모건 스탠리 등 미국 대형 투자기관들과 파트너사인 국내 금융사들도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 원장은 한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중앙 차단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고 한시적으로 막아둔 공매도는 다음 달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6월 달에 재개를 하면 하는 거고 재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부만 재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6월 달에 재개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기술적 내지는 제도적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싶으면은 올해 하반기 공론화할 뜻을 밝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기본 논의도 이번 투자 설명회를 전후해 구체화됐습니다.
이 원장은 전날 미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과 파생상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이번 행보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움직임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승환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좀 시장부터 살펴보죠. 이 금감원장의 발언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뚜렷한 반응은 없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했지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두 시장에서 개인과 정반대의 매매 패턴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장 초반 꼭지를 찍더니 오후 들어서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11시께 전해진 이란 대통령의 헬기 사고 소식이 변수였죠. 시끄러운 쪽은 오히려 댓글창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공매도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전선화 전까지 공매도 허용 안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총선용이었던 게 너무 티난다는 등의 볼멘 소리들이었는데요. 정부가 지난 11월 당시 공매도 금지를 결정하면서 내온 기간은 올해 상반기였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업무 보고 때도 이후 민생 토론 때도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계속 금지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공매도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파장이 커지자 이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고 또 금융감독원 역시 해명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공매도 거래 재개는 금융위 전체 회의가 결정할 거라는 게 일단은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11월 거래 정지 당시에서도 금융위 임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었죠. 금감원장뿐 아니라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금융위 위원들의 합의였습니다. 금감원에 권한이 없고 현재 정해진 바도 없으며 거래 재개 여부를 포함한 앞으로의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놨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이 언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 중 유일하게 공매도를 막아놨기 때문인데요. 공매도 전선화 시스템을 완성하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일피일 기약 없이 미뤄지는 공매도 거래 재개 시점이 관심인 이유죠. 글로벌 IB 입장에선 공매도가 해지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증시 밸류업을 위해 해외 각국에서 IR을 벌이는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네, 이 공매도 금지를 마냥 이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 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할 텐데 이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공매도를 지지하는 쪽, 그쪽에서 먼저 가장 얘기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가격 발견이 대표적이죠. 네. 공매도가 금지되면 코스피 밸류가 높게 유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봐도 비슷하고요. 공매도 거래가 다시 시작된 뒤 증시는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빠지고 낮으면 올랐습니다. 시장은 공매도 여부보다는 전체 가치가 비싸냐, 싸냐는 장기적인 흐름에 따라간다는 거겠죠. 이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했던 종목들을 모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공매도 거래 정지 이후 각각 17%, 11% 올랐습니다. 1년 뒤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로 따져본 12개월 선행 펀은 하락세를 그리다가 공매도 금지 이후 바닥을 디딘 모습이죠. 현 시점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진다면 이전 추세가 계속되면서 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번 공매도 금지가 외부 충격 때문이 아닌 우리의 단독 결정이었죠. 과거 사례를 살펴해 공매도 재개 이유를 예상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가 2,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년간 무려 1,0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 부채 전체를 관리하기보단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 대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2,734조 원. 국내 기업 부채는 6년 동안 총 1,036조 원 증가했는데 명목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부동산업 대출이 300조 원 넘게 늘어 국내 총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주요국과 비슷했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022년 말 24%로 유로, 호주, 미국, 영국을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경제의 자원 배분 측면에서 신용 공급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약간 과도했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좀 렌치율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 대출은 줄이고 부동산 디레버리징 정책 필요성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기업 부채의 총량 자체를 관리하기보다는 부동산 PF 대출 등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통화 정책을 통한 기준금리 인하 또한 기업들의 부동산 대출 부실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이제 인하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부동산 PF 대출을 정리를 하면서도 업체들이 금리가 이제 낮아지면서 조금 더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 건정성 정책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뒤바뀌면서 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올해 내내 이어지면서 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성 자금이 역대 최고인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먼저 이 대기성 자금이라고 불리는 것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먼저 대기성 자금이라는 것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대신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CMA 잔고, 머니마켓 펀드 등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저희가 큰 소비를 할 때 아니면 투자를 할 때 그 앞서서 은행의 입출금 통장 혹은 증권사 CMA 계좌에 자금을 잠시 넣어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기성 자금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금들을 4월 기준으로 볼 때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이 657조 원,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59조 원, CMA 잔액이 81조 원, 마지막으로 MMF가 21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00조 원을 넘겼죠. 지금 말씀드린 수치 대부분이 지난달과 이번 달 사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좀 투자하긴 어려운 시점인 건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가장 큰 원인은 국내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때문인데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잡히고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준이 3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비자 물가나 고용 동향 등 주요 지표가 나올수록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씩 후퇴했고 지금은 이제 인하 시점은 3분기 말, 인하 횟수는 2회 정도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조차도 사실 지난달에는 3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뭐 연내 인상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그나마 이번 달 들어서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며 다소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외 변수로 인한 금리의 향방이 오락가락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죠.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경공매가 나올 거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네, 정 기자, 그래도 언제까지 좀 돈을 놀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좀 언제쯤 행동에 나서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주요 시중은행의 PB와 자산관리 전문가들에게 여쭤봤는데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투자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연초부터 금리가 언젠가는 내려간다는 사실 자체는 시장 내 합의가 이뤄졌다 보니 채권 시장에 몰린 자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이 갈수록 뒤로 밀리면서 이 자금이 대부분 아직도 채권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환율이 워낙에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칫 지금 신규 투자에 진입했다가는 환손실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이 있다 보니 확실한 시장의 시그널이 나오는, 그러니까 연내 인하 여부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 금융자산에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9월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주식이나 채권 말고 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다른 자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주식시장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기 어려운 시기다 보니 이제 원자재나 단기 채권 등 조금은 창의적인 투자 자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타이밍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시장이 불안할 때 언제나 각광받는 자산인 금 같은 경우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2,400달러를 넘었고 은도, 현물과 선물 모두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강세입니다. 금리 전망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비해 원자재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 경기 반등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 은과 구리, 금 등에 투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소식 말고 현 시점에서 이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참고해야 할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요즘 은행 자산관리부서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장안의 화제인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네. 아직 정치권에서는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정대로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면은 이자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기존과 달리 채권 투자의 경우 자본 차익과 이자 차익에도 최대 27.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상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꼭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내년에 만기되는 채권을 매도하고 올해 만기되는 단기채로 리밸런싱하거나 아니면 아예 잔존 만기가 긴 장기채로 교체하는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조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첼로스퀘어 서비스의 특장점은 고객이 물류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하고 추적하고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중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체가 첼로스퀘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망설이자 유통업체들이 물가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직접 경매 시장에 참여해 판매 가격을 낮추는가 하면 이 가성비가 좋은 이른바 B급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슈퍼마켓에 오이가 진열됐습니다. 4개들이 한 팩에 2,990원. 동종업계의 마트 슈퍼와 비교해보면 약 5%가량 저렴합니다. 롯데 슈퍼는 박스채 물건을 떼와 그대로 진열해 판매하는 끝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품들은 MD가 직접 농산물 경매장에 나가 고른 것들입니다. 이전에는 주요 산지에 가서 저희가 물량을 소싱을 하고 있는데 요즘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까 숨어있는 산지까지 발굴을 해서 소량의 상품이라도 물건을 좀 공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랜드 킴스클럽은 시세 대비 가격을 최대 60% 낮춘 실속 채소 코너를 운영합니다. 모양과 크기가 최상품이 아니라 평소라면 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지만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겁니다. 모양이나 크기가 이제 최상품에 미치지 못해서 기존에는 마트에서 유통하지 못했던 상품들을 MD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과 유통 판로를 마련해서 저렴한 가격에 못난이 농산물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20% 안팎의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채소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유통업계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건설업계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아마존 자회사이자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시공사 입찰에 나선 결과 복수의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축구장 6배 크기의 사업 규모만 5천억 원에 달하며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I나 IoT 등 디지털 신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의 데이터 센터 사업 진출이 활발해진 겁니다. 실제로 GS건설은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활용해 경기도 안양시에 데이터 센터를 준공하고 운영까지 맡아 디벨로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데이터 센터를 신사업으로 점찍은 주한화건설부문은 지난 2004년 KT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 사업장을 보유 중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정관 개정을 통해 사업 목적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한 지 2년 만에 자체 사업 부지의 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SK 에코플랜트도 데이터 센터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주택시장에서 한계를 맛본 건설사들에게 데이터 센터는 당분간 기댈 언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계와 냉각 시스템까지 필요한 특수 건축물인 만큼 사업 규모도 크고 마진도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데이터량을 급속도로 많이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IoT나 M2M에서 이제 많이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연간 데이터 시장의 데이터 성장률을 연 30% 이상으로 보고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협회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 센터는 지난해 40개에서 오는 2027년 74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을 건축하는 데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약 3년간 20조 원 규모에 가까운 시장이 열린 셈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